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기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낼게요. 조선 남원 관하 가장 천한 연호비 소화가 매질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켜쥔 비단 손수건에는 십수년 전 실종된 왕실 공주의 고귀한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도대체 무슨 기구한 운명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유일한 보물은 낡은 옷자락에 숨겨둔 비단 손수건 한 장. 귀하디 귀한 왕실의 표식이 선명히 수놓인 그 물건이 어찌 천한 노비의 손에 들려 있었을까요? 아이는 워낙 몸이 왜소하고 잔병치레가 잦아 다른 노비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이나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찬물에 빨래를 하고 해가 지도록 마당을 쓰는 것이 일과였으나 행여 기침이라도 콜록거리면 관가의 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곡식 축내는 재주밖에 없구나 하는 호통과 함께 등줄기에 날아드는 매질은 소화의 여린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소화는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아이의 작은 세상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것은 품속 깊이 간직한 비단 손수건이었습니다. 해지고 달아빠진 옷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손수건은 귀한 명주로 만들어져 곱디고 온 무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봉황도 용도 아닌 기이하면서도 고고한 기품이 서린 무늬는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대체 저런 귀한 물건이 천덕꾸러기 계집의 손에 어찌 들려 있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렸고 그 호기심 어린 시선이 두려워 소화는 더욱더 손수건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금자리이자 언젠가 만날지 모를 혈육을 이어줄 유일한 끈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원 관아의 원님과 집세계는 남모를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십수년 전 조정에서 어린 공주가 실종되는 흉흉한 사건이 있었을 때 공주가 남쪽으로 빼돌려졌다는 소문이 돌아 이곳 남원 관아까지 어사들이 들이닥쳐 샅샅이 뒤졌던 일이 있었지요. 다행히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사는 끝났지만 그날의 서슬퍼런 기억은 두 사람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혹여 그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불씨가 남아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까? 두 사람은 한양에서 감찰 소식이라도 들려올 때면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불안함은 애먼 백성들을 향한 가혹한 형벌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소화는 먼지가 자욱한 헌 창고를 청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묵은 거미줄을 걷어내던 소화의 빗자루 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렸습니다. 낡은 괴짝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자그마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무심코 먼지를 털어낸 소화는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세월에 바래긴 했으나 분명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비단 손수건에 수놓인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좀 먹고 너덜너덜해진 종이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힘있는 필체로 쓰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반쯤 찢겨나간 탓에 온전한 문장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변고가 생기거든 예창관 하늘 찾으라. 거기서 글은 끊겨 있었습니다. 소화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절망뿐이던 삶에 처음으로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어쩌면 이 상자와 쪽지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화는 상자를 품에 꼭 숨겨 창고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소화는 남몰래 부엌의 늙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관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부엌 늙은이는 소화가 갓난아이일 적부터 어미처럼 할미처럼 곁에서 지켜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화가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내밀자 늙은이는 등불 아래서 무심코 그 무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늙은이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가, 이것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늙은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선왕비의 상징문이었습니다. 늙은이는 오래전 왕실의 주방 나인으로 잠시 일했던 터라 그 무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늙은이는 공주 실종 사건 당시 관에 불어 닥쳤던 피바람을 떠올렸습니다. 원님과 집사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그들의 눈에 서렸던 탐욕과 공포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소화의 손수건과 이 상자의 무늬는 그 끔찍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소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 잘 듣거라. 이 상자는 네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것이다. 이 무늬에 대해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는 일이다. 알겠느냐? 늙은이의 엄한 경고에 작은 희망을 품었던 소화의 마음은 다시금 무거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부엌 늙은이의 간곡한 경고는 어린 소화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핏덩이 시절부터 제 몸의 일부처럼 지녀온 손수건과 똑같은 무늬를 가진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비밀스러운 쪽지는 떨쳐낼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화는 늙은이의 말대로 상자와 쪽지를 아궁이 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인적이 드문 틈을 타 몰래 꺼내 들여다보는 것을 멈출 수가 멈춰봐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문장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끌림이 아이를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관가의 집사는 전부터 병약하고 말수적은 소화를 유독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제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뒤틀렸는데 최근 들어 소화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쩍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헌창고 주변을 서성이는가 하면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날카로운 눈은 소화의 작은 변화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소화가 지닌 비단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무늬가 오래전 조정에서 내려온 어떤 은밀한 지시의 내용과 희미하게 닮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님과 집사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10수년간 덮어두었던 공주 실종 사건의 진실이 혹시라도 수면 위로 떠오를까. 두 사람은 한양에서 내려오는 사소한 소식 하나에도 가슴을 졸였습니다. 원님, 감찰 소식은 어떠한가?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했나? 집사, 아직은 잠잠하나. 이 불안함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죄 없는 백성들에게 억울한 곤장을 내리치거나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남원 고을 백성들은 이유도 모른 채 관아의 섯을 펄언 위세에 숨죽여야 했고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이 과거의 추악한 비밀에 있음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집사의 망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소화의 수상한 행동과 불길한 손수건 무늬를 엮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시 저 계집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리 넋 빠진 행동을 할 리가 없지. 그는 소화가 자신들의 비밀을 캐내려 한다거나 혹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올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소화를 바라보는 집사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경멸을 넘어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음험하고 잔혹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부엌 늙은이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소화가 숨겨둔 상자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쪽지에 적힌 반쪽짜리 문장을 등불에 비춰보던 늙은이는 문득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소화의 어미가 그녀에게 맡겼던 선왕비의 궁중 나인에게서 건네받은 낡은 비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비녀 안의 비밀을 꺼내 아이에게 주게
라는 마지막 당부와 함께였습니다. 늙은이는 10수년 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숨겨두었던 그 비녀를 꺼내들었습니다. 비녀 끝을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반쯤 찢어진 또 다른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2개의 쪽지를 나란히 놓아보지는 않았지만 필체와 종이의 질감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늙은이는 차마 2 조각을 맞춰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닥쳐올 피바람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아이와 자신 모두가 위험해질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소아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고 뒤편에서 몰래 나무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쪽지를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둑년! 내년이 감히 관아의 물건에 손을 대? 쥐도 새도 모르게 다가온 집사였습니다. 그는 소아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변명할 틈도 없이 육중한 손이 소아의 뺨을 후려쳤고 가녀린 몸은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집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쓰러진 소아의 등을 사정없이 발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낱낱이 고하지 못할까. 매질이 빗발치는 와중에 소아가 품속에서 애지중지하던 비단 손수건이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사의 발길질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에 박혔습니다. 흙먼지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그 기이하고도 고귀한 무늬. 집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10수년 전 막대한 돈과 함께 원님에게 내려졌던 은밀한 지시. 이 무늬가 새겨진 포대기에 쌓인 여자아이를 조용히 없애라.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저 병든 노비 계집애라 여겼던 소아가 바로 그때 놓쳐버린 불씨였음을 깨닫는 순간 집사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제 발목을 잡으러 온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집사는 원님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원님의 얼굴 또한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2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서 파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는 날에는 목이 달아나는 것은 물론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날 것이 자명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원님이 도끼 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 밤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의 눈빛 속에서 소화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부엌 늙은이는 저녁 창거리를 정리하다 우연히 원님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2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늙은이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소화를 죽이려 한다고. 늙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여운 아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은 늙은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부엌 늙은이는 매질에 신음하며 헛간에 쓰러져 있는 소아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아가, 어서 일어나거라. 시간이 없다. 늙은이는 소아의 몸을 일으켜 부축하며 관아의 가장 후미진 뒷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늙은이는 10수년 동안 품고 있던 나머지 반쪽 쪽지를 소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서 멀리 도망치거라. 그리고 한양으로 가 예창관 한나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소아가 건네받은 쪽지를 자신의 것과 맞춰보자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변고가 생기거든 예창관 한을 찾으라. 그대 곧 세상을 바꿀 빛이 되리니.
세상을 바꿀 빛이라니. 소아는 그 거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동아줄임을 직감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늙은이에게 큰절을 올린 소아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매질로 성치 않은 몸으로 급히 담을 넘다 발을 헛디뎌 다리에 깊은 염좌, 삔와 피가 배어나는 긁힌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소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쫓아올 집사와 원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피를 흘리는 다리를 절뚝이며 필사적으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손에 쥔 2개의 쪽지와 비단 손수건, 이 3가지 물건이 서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소아는 자신의 출생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의 끝이 영광일지 파멸일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렸지만 욱신거리는 염좌와 상처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소아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와중에 겨우 인적이 드문 길가에 자리한 작은 역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두드린 소아는 문을 열어준 역졸에게 하룻밤만 숨겨달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행사에게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몰골의 소녀를 선뜻 받아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계집인지 모르는데 괜한 시끄러운 일에 휘말릴 수 없소. 라며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망감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참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소아를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소아가 실신 직전의 와중에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비단 손수건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 새겨진 독특한 무늬. 관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한양에서 예창관 한나리를 잠시 모시고 일한 적이 있었는데 나리의 서재에 있던 귀한 서책의 표지에서 바로 저 무늬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왕실과 관련된 아주 귀한 표식이라는 어렴풋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역참 관리는 소녀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한편 그 손수건에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가슴 기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아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절박함과 고귀함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비록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일지라도 이 아이를 돕는 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소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잠시 숨겨주겠다. 그리고 몸이 좀 나아지거든 한양의 예창관 한나리께 데려다 주마. 그 말에 소아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찾은 듯 관리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참 관리의 도움으로 소아는 생사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관리는 소아를 자신의 방에 숨기고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겨우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소아는 관리와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먼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욱신거렸고 밤마다 남원 관아의 집사와 원님이 보낸 추격대에게 잡히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들의 손에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소아를 따라다녔습니다. 한편 남원관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소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사와 원님은 당황함을 넘어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필시 그 늙은 할망구가 짓이 틀림없다. 집사는 부엌 늙은이를 잡아다 모진 고문을 가했지만 늙은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소아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파멸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직감한 원님은 관아의 모든 포졸과 사병을 동원하여 남원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의 인상착의를 그린 방이 고을 곳곳에 나붙었고 현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역참 관리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를 남자로 변장시키고
행여나 검문을 당할까 두려워 큰 길을 피해 인적이 드문 산길로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도중에 마주치는 낯선 이들의 눈길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넘고 차가운 강을 건너는 고된 여정 속에서 소아는 자신의 운명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놓여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역창 관리와 부엌 늙은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연 예창관 한이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자신을 기다리는 진실은 무엇일까? 소아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에 소아와 역참 관리는 마침내 한양에 당도하여 예찬관 한의 저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찬관 한은 갑작스러운 방문객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역참 관리가 내미는 심표를 보고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앞에 선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온 비단 손수건과 온전하게 맞춰진 쪽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예창관 한은 쪽지에 적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변고가 생기거든 예창관 한을 찾으라. 그대 곧 세상을 바꿀 빛이 되리니.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도 놀라웠지만 세상을 바꿀 빛이라는 거창한 글귀와 범상치 않은 손수건의 무늬에 그는 깊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예찬관 한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직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십수년 전 선왕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충직한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쪽지의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대궐의 내명부로 달려가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옛 문서들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쪽지의 필체는 변란이 일어나기 직전 공주를 낳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선왕비가 남긴 은밀한 밀서의 필체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이었지만 예찬관 한은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는 즉시 내의원의 최고의관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의관은 예찬관 한의 지시에 따라 소아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아의 오른쪽 귀 뒤쪽에서 자그마한 흉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탈 크기의 독특한 모양을 한 흉터. 그것을 확인한 의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조정에서 실종된 공주를 찾기 위해 극비리에 기록해 두었던 공주만이 가진 고유한 신체적 특징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왕비께서 공주를 낳으실 적 아이의 귀 뒤에 그런 흉터가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왕비의 필체와 공주의 신체적 특징이라는 두 가지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의 의심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질당하고 쫓기던 남원의 천한 연호비 소아가 바로 십수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종된 왕실의 공주라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소아가 핏덩이 시절부터 지니고 있던 비단 손수건, 낡은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나무 상자와 반쪽 쪽지, 그리고 부엌 늙은이가 목숨과 맞바꾸며 전해준 나머지 반쪽 쪽지까지. 이 모든 것이 소아에 잊혀진 과거와 고귀한 신분을 증명하는 거대한 증거의 사슬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공주의 생존 소식은 조용한 왕실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었습니다. 예찬관 한은 이 엄청난 진실을 더 이상 자신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임금을 아련하여 그간의 경위와 소아의 신분 확인 결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지만 선왕비의 필체가 담긴 쪽지와 의관의 증언을 직접 확인하고는 충격과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소화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것은 곧 십수년간 권력의 그늘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죄악이 만천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여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짓밟고 한 왕조의 혈통을 끊으려 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공주를 없애려 했던 남원의 원님과 집사. 이제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소화가 바로 실종된 공주라는 소문은 암암리에 퍼져나가 마침내 십수년 전 변란을 꾸몄던 반대파 세력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공주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에는 자신들의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모든 증거를 완전히 없애고 왕실을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공주를 암살할 끔찍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며칠 뒤 소아가 예창관 한의 호위를 받으며 잠시 저택을 나선 틈을 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번개처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예창관 한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에게 미리 일러둔 비밀 신호에 따라 소리를 지르게 했고 그 소리를 들은 술라군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자객들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자객들은 결국 모두 붙잡혀 엄중히 포박되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자객들은 혹독한 국문 끝에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배후 세력의 이름을 줄줄이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남원 원님이 오래전부터 공주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막대한 뇌물을 받고 그 사실을 묵인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 또한 그 모든 일에 깊숙이 공모했음이 자객들의 증언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자객들의 자백과 예창관 한해의 보고를 종합하여 마침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혈육을 해하려 한 역적들의 죄, 그리고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멀어 이를 방조하고 동조한 지방관리의 죄에 임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장 남원 원님과 집사를 잡아들여 의금부에서 국문하라. 서리빨 같은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남원으로 급파된 금부도사들에 의해 원님과 집사는 쇠사슬에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죄악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남원 원님은 즉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은 모두 몰수된 채 멀고 먼 변방의 섬으로 유배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소아를 짐승처럼 때리고 죽이려 했던 집사는 더욱 중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곤장 수십 대를 맞아 살가죽이 터져나간 뒤 형조의 노역군으로 끌려가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는 지하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엌 늙은이의 충심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모진 고문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소아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이자 용기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십수년 동안 비밀을 지키고 어린 공주를 살리려 애쓴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높이 치하하며 그녀의 가족에게는 대대로 관직을 내리고 그녀의 충절을 기리는 비를 남원 관아의 낡은 부엌 자리에 쓰도록 명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오랫동안 칭송받았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소아를 정식으로 알현했습니다. 곱게 단장한 소아가 두려움과 감격 속에 엎드리자 임금은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비단 손수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로구나. 선왕비께서 아이를 품고 있을 적 밤새워 손수 놓던 바로 그 무늬가.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아가 감격에 겨워 흐느끼자 임금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모든 잘못은 내게 있지 않다. 헛된 권세를 탐내어 어린 생명을 짓밟으려 했던 어리석은 어른들의 죄일 뿐이니라. 임금은 곧 소아의 공주 신분을 회복시키고 명해 밍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다만 17해에 전 사건의 배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는
당분간 조용히 지내며 때를 기다리라 명했습니다. 그 뒤로 남원 고을에서는 매 맞고 천대받던 어린 연호비가 하루아침에 왕실의 핏줄을 이은 공주님이었다는 기막힌 이야기가 야담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지면 남원 관아의 늙은 하인들은 뜰 한 구석에 모여 앉아 그 옛날의 일을 조심스럽게 회상하곤 했습니다. 십수년간 모두의 눈을 속여온 낡은 창고와 한 소녀의 운명을 뒤바꾼 고귀한 비단 손수건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도 또 가슴 뭉클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피비린내에 나는 암투와 한 많은 눈물이 서려 있던 관아의 자리는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롭게 파인 연못은 맑은 물을 담아 하늘을 비추었고 연못께는 훗날 부임한 어진 목민관의 선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 있었던 까닭에 사람들은 그 연못을 보며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묵묵한 이치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연못 주변으로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마치 억울했던 지난 세월을 위로하는 듯 바람에 고요히 흔들렸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아무리 감추려 해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악행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법입니다. 한때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실의 씨앗은 때가 되면 굳건히 싹을 틔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부디 정의를 좇고 선을 행하시길.